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서울 일원에 눈이 왔습니다. 근데 출근할 때 보니까 눈이 녹아서 질펀질펀했습니다. 요사이 한국 겨울의 기온 패턴이 3한 4온이 아니라 1한 1온인 것 같습니다. 하루 차갑고 그 다음날 또 따뜻해지고 내일은 또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겨울 빙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데는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부딪히는 경우, 그리고 겨울 빙판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이 낙상, 넘어져서 다치는 일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사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으로서 해상 수송 차단 또는 해상 봉쇄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화성 15호 발사 직후에 성명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 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 안보 정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고위 장성급 회담에서 쿠바의 핵미사일 배치에 대한 미국 해상 봉쇄 1962년에 있었던 그 사례를 서로 토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군요. 북한이 아주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해상 봉쇄 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남북한 유린 행위로 또 하나의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자위적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소 상투적이지만은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시설 제거를 위한, 당시에는 북한은 핵폭탄은 없었습니다. 폭격을 검토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그런 공격을 하면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전쟁이 터지면은 한국군 그리고 미군 합쳐서 5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다. 이기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상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포기했다는 미국 정부 문서, 공개된 정부 문서가 미국 연구소 성조지정을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은 윌리엄 페리 씨였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스탠포드로 들어가서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사이 만약 북한을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피해는 1차 대전, 2차 대전과 거의 버금가는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94년에 북한 공격을 검토했던 그 경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정과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은 그때 북한은 핵폭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으로서 서울을 공격하는 그런 위험은 없었습니다. 또 중국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나올 가능성도 군사적으로 상당히 적은 때였습니다. 그때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성사는 확실하지만은 피해가 너무 심하다 해서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을 말려서 북폭을 못하게 했다. 그때 찬스를 놓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서를 읽어보면 미국 또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북폭을 해서 전쟁을 감수할 결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협상으로 가가지고 1994년에 제네바에서 협상을 맺었지만은 북한이 그 협상을 어기고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깨지고 또 그것을 외교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10년 이상 했지만은 북한의 지연 전술에 말려가지고 결국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쟁을 두려워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한 결과다. 그런데 요사이 나오는 이 해상 봉쇄 또는 차단, 이것은 전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일종의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 차단은 그것을 메리타임, 용어로서는 메리타임 인터딕션이라고 합니다. 메리타임 인터딕션은 전면적 봉쇄가 아니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북한에 전략 물자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색, 압류하는 이런 조치를 말합니다. 해상 봉쇄는 보통 네이벌 브로케이드라고 하는데 해군력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의 특정 항구에 대해서 또는 북한 전역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쿠바에 대한 봉쇄가 바로 이 네이벌 브로케이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을 할 것이다. 사실은 해공군력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죠. 이런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미국은 아마 한반도 해역에 해공군력을 집중시키고 특히 항공모함 2척 내지 3척을 갖다 두고 서해와 동해에서 군사력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 해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되는 잠수함 또는 잠수정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사실은 준전시 수준의 이 병력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북한이 해외 공군력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안 하는데 서울에 대해서 방사포를 쏜다든지 하는 것도 어렵겠죠. 이때 되면은 이제 김정은은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도박을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북폭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여론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유세에 가가지고 일단 제재를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김정은이한테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보자. 지금 내가 전 정권으로부터 엉망진창이 된 북한 핵 문제를 이어받아가지고 수습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자신 있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내년 2월 3월에 이루어지는 평창 올림픽
불참론 또는 불참검토론, 검토론도 이런 해상봉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해상봉쇄를 한다면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 초.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개월만 지나면 북한이 완벽한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 전에 최대한 압박을 해보자. 그렇다면 아마 내년 2, 3월, 즉 평창올림픽과 비슷한 타이밍이 됩니다. 만약 해상봉쇄를 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할 경우에 한반도에 전시 상황이 조성되는데 과연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해상봉쇄를 하면서 선수단을 보낸다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에 선수를 보내니까 해상봉쇄는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내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는다면은 이 동계올림픽에 강한 캐나다라든지 스칸디나비아 저런 나라들이 선수단을 과연 보내겠느냐. 이 해상봉쇄는 평창올림픽에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상봉쇄가 이제 앞으로 상당한 화두가 되어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해상봉쇄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봉쇄냐 평창올림픽이냐 하는 이런 묘한 선택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해상봉쇄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사건 때 미국이 취한 조치입니다. 미국 행정부도 미국 군사 고위층도 이 쿠바의 해상봉쇄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마 이것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학자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교수인데 여러분의 책도 썼습니다만 그분도 몇 년 전부터 쿠바와 북한을 비교해가지고 글을 쓰고 정책 대안을 내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사건은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전쟁 일보 직전에 갔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계기는 어떻게 됐냐면 1961년 4월에 신임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그만의 친미 게릴라 부대를 상륙시켰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격퇴를 당해버렸습니다. CIA가 주동을 했는데 아주 미국이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2달 뒤에 비엔나에서 미소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후르쇼프는 그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아주 갖고 놀았습니다.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케네디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후르쇼프는 케네디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이 젊은 대통령이 더구나 부자집 대통령이 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이 아마 그 뒤 후르쇼프의 모험 정책의 하나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62년 여름에 후르쇼프는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막 공산주의 노선으로 혁명 노선으로 갔습니다. 반미로 간 거죠. 카스트로를 설득을 해가지고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과 전술핵을 배치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미사일 발사되는 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정거리 한 4,500km 되니까 워싱턴, 뉴욕 등을 때릴 수 있습니다. 미국 코앞에 말하자면은 북한이 서울을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을 뭐 해주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때 미국 합참은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배치되더라도 세계적 전략 균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5,000개의 전략 핵무기, 미사일이죠.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은 30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르조프는 이런 불리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쿠바에 배치한다. 이런 모험을 한 것인데 또 다른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터키, 그러니까 소련과 가까운 이탈리아와 터키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그럼 쿠바에 배치한다. 이렇게 된 거죠. 1962년 10월에 미국 CIA가 U-2 정찰기를 띄워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사진 판독으로 알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책회의가 연일 열렸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대책팀이 일주일 이상 하루에 몇 시간씩 토론을 했습니다. 용케도 언론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언론이 이것을 보도했다면은 케네디 대통령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고 나한테 48시간의 여유밖에 없었다면은 폭격을 결정했을 것이다. 폭격을 결정했으면 아마 핵전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뭐 당장 쿠바를 폭격해야 된다, 쿠바에 상륙해야 된다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소련 대사를 지낸 분의 이야기가 바로 해상봉쇄론이었습니다. 이 해상봉쇄를 선택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소련이 쿠바에 과연 핵폭탄을 갖다 놓았느냐 여부에 대한 정보 판단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해상봉쇄를 하면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케네디 대통령이 한 3분의 1 정도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62년 10월 22일 저녁 7시에 중계방송을 통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드라마틱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상봉쇄를 선언합니다. 소련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철수시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 연설을 할 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쿠바 지역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이 우리의 동맹국이나 자유진영의 나라를 타격할 경우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소련에 대한 전면적 응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해상봉쇄에 대해서 쿠바가 핵을 쏘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을 쏘는데 우리는 바로 소련을 때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해상봉쇄를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북폭 시설 제거를 위한 공격을 할 때도 이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즉 우리의 공격이나 우리의 봉쇄에 대해서 북한이 서울에 대해서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거나 핵무기를 쓴다면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죽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서울 공격을 하는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자신의 선택이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렵고도 위험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항상 비싼 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항복하거나 굴복하는 길입니다. 이 성명 직후에 미국은 전 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데프콘 2 상태를 발령했습니다. 데프콘 1은 전쟁이고 데프콘 2는 전쟁 직전이죠. 그때는 B-52 전략 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하늘에서 대기하고 145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 명령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이유를 분석을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압박만 한 게 아니라 마크의 대화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주 미 소련 대사 도브리닌이 마크에서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후르쇼프가 우선 아주 기선을 빼앗겼습니다. 기습을 당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략적 기습을 당한 겁니다. 외교적 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후르쇼프는 쿠바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과 폭격기를 철수한다. 그 대신 미국은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된 주피트 미사일을 철수한다. 동시에 공식적으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소련도 만만치 않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특히 쿠바의 안전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르쇼프가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함정이 있었습니다. 터키와 이탈리아에서 미군 미사일을 철수한다는 요것은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후르쇼프가 이 게임에서 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 2년 뒤에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후르쇼프를 해임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선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후일담이 있는데 소련은 당시에 쿠바에 약 100개 정도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포로 쏘는 거하고 비행기로 쏘는 것인데 미국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미국 군 당국의 요청에 건의에 따라서 케네디가 쿠바 침공을 명령했더라면은 현지 소련 군사령관은 이 전술핵을 쏘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쿠바 해상 봉쇄가 한반도에 적용된다 하면은 한반도는 전시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이렇게 되면은 아마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진 미국 사이의 전쟁 일보 직전 이미 북한은 해상봉쇄는 선전포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지역을 No Fly Zone,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 전투기가 아예 이륙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륙하면 격추시킨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것은 전쟁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전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명한 정책이 아니냐
하는 식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이 한 단계 더 위기를 향해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게 본격적인 군사적 조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판에 묘하게도 평창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2017년 12월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